42페이지.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자, 토지까지 주택에 포함된다는 거, 그것도 이제 시험에서 뭐 간단하게 언급될 수 있고 지문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주택법이고 주택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주거생활하기에 적합한 그런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전부가 주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부속 토지도 주택에 포함되죠. 이제 역시 부속 토지 포함되죠.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전부만 주택이 아니고 이렇게 주상 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도 주택이 될 수 있죠. 건축물의 일부 이것도 주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은 우리 그 건축법에서 공부한 걸 그대로 쓰는데, 다만 여기서는 약간 건축법과 다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은 전형적인 그런 단독주택, 그리고 보통은 한 세대가 살고 있죠.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진 주택, 그리고 이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는 공관도 단독주택인데, 예.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관은 주택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거래하는 주택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주택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관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투기의 대상도 아닐 거고요.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여기에도 아파트, 연립, 그리고 뭐가 있죠? 다세대, 또 하나 더 있죠. 기숙사. 그런데 여기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주거생활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런 말인데, 요거는 좀 그거에 미흡해요.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관이나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주택이지만 주택법에 와서는 주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숙사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옹색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노키다. 약간 옹색한 것들은 이제 준주택이에요. 준주택. 그래서 이거는 주택이 아니고 뭐다?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이것은 좀 옹색해서 제가 준주택이다 그랬대. 왜 옹색한가 봐 얘기했었죠. 오노가 빙판에서 금메달 따려고 일부러 부딪히지 않았는데 좀 너무 자빠져서 기어다녔죠. 그래서 오노기다. 이건 준주택. 요건 이제 다중생활시설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음미를 해야 돼요. 다중생활시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이 숫자는 외울 필요는까지는 없지만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2종 근린생활시설. 그죠? 이거보다 큰 것은 뭐가 돼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그러니까 숙박시설에 일반 숙박, 생활 숙박, 관광 숙박, 그리고 500 이상인 다중생활시설, 이게 숙박시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일 수도 있고 이종 근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해당됩니까? 위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냥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중생활시설은 1번이다, 2번이다, 1번, 2번을 다 포함하는 거다. 다 포함하는 거다. 사과나 배는 과일이죠? 그죠?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뭐 사과를 먹는 거예요? 배를 먹는 거예요? 둘 다 먹는 거지. 다중생활시설 했으니까 여기도 다중이고 이것도 다중이거든요. 둘 다 다중생활이에요. 작은 것은 이종이고 큰 것은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이러면 그냥 1종, 2종 다, 2종도 포함되고 숙박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중생활시설은 안 된다. 이런 말 한 것은 이종 근생 중에 다중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종 근생이 가능하면 숙박시설이 가능하다. 이런 말 없으면 여기 있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나왔을 때 이제 말을 했고 또.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매수 거절당했을 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3층 이하의 1종 근생, 2종 근생, 공작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여기 매수 거절당했을 때. 근데 단독주택은 이제 본래적인 형태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다중다가구 공간은 안 되는데 그런 건 언급할 필요 없이 너무 어려우니까 말 안 해요. 일종근생은 다 되고 기본적으로 이종근생 중에 여기서 노래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노래연습장, 안마실수,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은 이종근생에 해당되는 것 중에 여기서 설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이종근생을 말하는 건데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매수 거절당했을 때 매수 거절당한 대지에서 이게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없죠. 이것만 된다고 했잖아 이것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숙박시설 아예 안 되는 거냐. 그건 말할 필요 없이. 이것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종근생 중에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교재에동과 엉터리를 쓰고 있는 책도 많이 있어요. 이제 헷갈리게 써놓고 잘 무슨 의미가 몰라가지고 뭐 국어나 논리력이 딸린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은 책을 쓸 때 그렇게 좀 엉터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써도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엉터리로 쓰니까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만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 일종근생, 이종근생,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몇 층이야? 3층이야. 너무 어려우면 그냥 3층이야. 이것만 알고 이제 6 나누기는 3 했을 때 3층이야. 그거 가지고 찾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는 찾는 것은 포기하고 어려우면.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런 거 작은 것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1종, 2종까지 가는데 2종 중에서 혹시 이제 그 중에서 3층이라 하더라도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숙박시설에 있는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여기서 절대 안 내요. 그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노래 안 된다 이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건축법에서 공부한 거 중요하니까 복습하겠습니다. 건축법에는 9개 시설군이 있는데 영업시설군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시설군에는 숙박시설 그리고 물건을 뭐 한다? 물건을 판다. 그리고 운동시설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판매시설과 다중생활시설인데 이 다중생활시설은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을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 500 이상인 거는 여기다가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근생은 이 밑에 교생주동 여기보다 2칸 아래에 있는데 근데 다른 이종근생을 노래연습장을 다중생활시설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 이제 영업설군의 다중생활시설이 이종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종근생이든 아니든 간에 여기 동급, 계급이 같아요. 다중생활시설은. 그런 것들 좀 아셔야 돼요. 자꾸 틀리고 그러는데 문제 풀면서 좀 다시 또 적응이 될 건데 미리 연습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 이제.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춘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춘주택이다. 맞죠? 숙박시설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숙박시설이 아닌 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것도 준주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 강의를 듣고, 이거 못 외워도 돼요. 이런 말 이해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래야지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숫자만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가 뭐 한 20여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요, 그게. 그래도 17문제 정도가 숫자를 알아야지 푸는 문제예요. 숫자가 관련된 문제는 뭐 훨씬 많이 나오는데, 이제 꼭 숫자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숫자를 외워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게 다는 안 돼요. 뭐 이제 한 3-4문제까지는 외워가지고 되는데, 그 기타 문제들은 뭐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 또 숫자 외웠다 또 까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대한 이해해서 거기서 좀 안 틀려야 돼요. 그런 거에서. 숫자 틀린 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6 나누기는 3 뭐 이렇게 가지고 많이 힌트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할 게 많으니까 헷갈려서 나중에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고 대신 이해하는 건 틀리지 말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게 합격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왜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서 얘가 여기서 주택법에서 주택이 아니라는 거 틀리면 안 되겠고요. 요거 이제 한번 외웠습니다. 준주택까지. 그래서 그냥 뭐 공기처럼 빠져나갔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왜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은 다른 것도 다 관련이 돼요 이제.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적어도 2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고 한꺼번에 30개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거든요. 근데 공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상이 아니겠죠? 거기하도 이제 숫자하고 관련되고 기숙사는 아까 부속 토지도 주택에 포함된다 이런 거 다 연결해서 이해를 해서 안 틀려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일반 국민을 위한 주택이겠죠.
일반 국민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주체, 의무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지, 그죠? 국가. 또 국가 대신에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죠? 지자체가 할 수도 있고. 국가 대신에 또 공공기관에 일 맡기잖아요. 뭐가 있어요? 한국 무슨 공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공기관에서 국지, 공출방 이렇게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공공기관이 딱 하나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오겠죠. 그러니까 국지, 지방공사는 방 그랬어요. 국지, 방. 얘네들이 만들어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만드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막 2000제곱미터 그런 거 없네. 너무 과장했네. 200제곱미터다 이렇게 큰 것들, 호화주택 이런 건 국민주택 아니겠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국지 한방이 건설한 주택을 뭐라고 한다?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공공사업 시행자만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하는 게 아니고 민간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도 민간이 하는 경우 같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이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네가 해라 해서 그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것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 국민주택. 그리고 또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면 국민주택. 근데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걸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다시. 얘네들이 하는 게 맞잖아요. 얘네들 국가나 지자체. 얘네들 시킬 수 있고 얘네들이 누군가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 얘네들 아니어도 누군가가 주택을 건설했는데 얘가 재정적 지원했대요.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것도 넓은 의미의 재정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다른 것들이 연상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지. 그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도시공개시설 사업도 그렇고 도시개발 사업도 그렇고 민간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명확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달달달달 외우면 나중에 한국공사, 지방공사 또는 뭐 주택 도시기금 이런 거 막 나오면은 틀릴 가능성이 좀 생겨요 이제.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 틀릴 가능성이 좀 생겨요. 안 틀려야 돼 절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돼요. 그냥 얘네들이 만들었다 이거 갖고 안 되고 얘네들이 그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이다. 그게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근데 이제 그 주거지역의 토지가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그럼 이제 여유가 있는가 없나 볼게요. 수도권이다 여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돼요. 85 이하. 도시지역이다 여유 있어요 없어요? 85 이하. 자, 읍면동이다 어디가 제일 여유가 없어요? 면은 제일 여유가 있는 곳인데 면을 딱 얘기하셨네. 면이 제일 한가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군에서도 군청이 있는 읍사무소 있고 군청이 있는 곳이 좀 복잡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약간 달라요 이제. 근데 그걸 비교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헷갈려요. 그것만, 이게 자주 나온다 그러면 계속 비교해가지고 이걸 분석하겠지만, 분석할수록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저희 한번 맨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헷갈리지 않지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건축법에서도 아주 한가한 곳에서는 도로라든가 화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건축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주택법에서도 한가한 곳에서는 85가 아니고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읽어야 돼요. 읽어는 보시고 그래도 이제 그러면은 부담이 없는데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절대 외우지도 않고 부담만 생기고요.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기본 원칙은 85. 근데 한가한 곳은 100 이하도 있다. 그래서 시험에 혹시 이걸 물어보면 한가한가 한가하지 않은가 찾으면은 거의 찾으실 거예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게 이제 국민주택에 해당되고 이거 아니면 뭐예요? 다 민영주택. 그래서 남양주시가 호평역에 아파트를 만드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90제곱미터예요.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여기 도시지역일 테니까. 여기는 이제, 85 이하에 할 때만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국민주택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주택에, 요거는 한번 나왔는데 여전히 지문 중에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국민주택이 좀 바뀌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분명히 지문 중에 한 개, 두 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주택을 이렇게도 나누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이렇게 또 이렇게 분할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하는 것도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아무리 분석해도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전에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얘보다 중요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내용은 좀 복잡해요. 지금은 더 복잡했어요. 이제
새로 만드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을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새롭게 개조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서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제가 유학집에서도 안 할 겁니다. 여기서도 안 할 거고 한번 했는데 10분의 1만 기억하라는데 나중에 뭐 동형모의고사 정도에서만 그것만 하나 이 숫자만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그것만 보고 시험장에 바로 가고 다른 것들은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세대 구분형이 뭐 하나일 때는 좀 한번 뭐 세대니까 3분의 1이다. 이것도 잊어버리면 뭐 세대보다 뭐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는데 세대 뭔가 알죠? 뒤에 두 글자 붙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숫자가 어려워졌어요. 이제 잊어먹어도 세대가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숫자가 어려워져서 그냥 안 할 거예요. 어려우니까. 자, 도시형 생활택은 도시 지역에 건축해야 되겠죠. 도시형이니까. 그죠?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가 가구 원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모가 도시역에 건설되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돼요. 그래서 크면 안 되고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얘는 도시역이니까 100제곱미터짜리 없어요. 도시라고 했잖아, 도시라고. 그러니까 85 이하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시형 생활택은 국민주택 규모인데 요거는 그냥 바로 85제곱미터 이하죠. 항등식스가 항상 그렇죠. 항상. 그죠? 그냥 도시적에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건설 기준이, 주택 건설 기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제 주택법에서는 너무 많다, 적다. 몇 세대? 혹시 기억나세요? 300세대.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이제 이것이 나오는 것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많다 적다 할 때 그런 것들이 희집이 되면 해결되는 게 가끔 있어요. 정비법에서는 몇 개 했죠? 100정, 100. 여기는 300이에요. 300.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도시에 건설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택인데 요건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 원룸형이 있어요. 여기는 공동택입니다, 다들. 그래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얘네들은 원래는 4계층 이하잖아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그죠? 근데 이 도시형 생활택은 건축연의 심의를 거치면 5계층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예외 하나 있고 한 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교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1, 3, 5인데요. 원룸형 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85 이하가 아니고 50 이하여야 돼요. 원룸형 주택은. 그리고 원룸형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도시형이니까 세대 구성원이 몇 명 안 되겠죠. 그래서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무엇은 있어야 돼요? 욕실과 부엌은 있어야 돼요. 장기간 주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보일러실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집중 난방이냐 개별 난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원룸형이니까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되겠죠. 구획을 설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부끄러우니까 가두는 게 있죠. 뭐예요? 욕실 보일러.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욕실 보일러실은 막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욕실 보일러는 당연히 뺄 수 있고 나머지를 또 두 개로 할 수도 있다. 원룸형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이 원룸형 같은 요건이에요. 근데 뭐 욕실 부엌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근데 이제 욕실과 부엌을 나눌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뭐만? 욕실 보일러. 얘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얘를. 근데 30 이상일 때는 두 개로 할 수 있다. 1, 4, 5 해가지고 일단 원래는 하나인데 두 개로 할 수 있다. 50 이하야 된다. 1, 3, 5에 세 개라고 그걸로 이제 그리고 욕실 보일러실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이제 보일러실 욕실과 보일러실은 막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 한번 확인해 보죠. 1번 542페이지 주택. 거기에 두 번째 줄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부속 토지. 그다음에 2번 단독주택에 공간 없죠? 공동택에 기숙사 없죠? 근데 준주택에는 너무 옹색하죠. 오노기다. 오노가 한번 잘못하고 두고두고 욕먹네. 어쨌든 오노기다. 옹색한 것. 준주택.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다 그랬죠. 일단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건설하는 주택.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 이제 문법상으로는 좀 잘못됐죠.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하면 85 이하니까 이하라는 말 붙어 있는 게 사실 틀렸어요. 법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하 그러면 85 정도 이하인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 그런 말이 돼요. 좀 과반수를 넘는다 하는 말처럼 무엇순인데 우리 법에 이렇게 쓴 데도 있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쓴 그런 법률 조문도 있어요. 이제 가끔가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거.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은 작년에 지문에 나왔는데 아주 기본적이 나왔어요. 또 나올지 않지만 제가 요약집에서 소개를 해놨어요.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고 너무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공용 면적 제외한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현관, 뭐 엘리베이터, 이런 공간 이런 거 제외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포함한다 해가지고 아주 기본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문 제가 여기는 없고 이제 요약집에서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아주 한가한 곳은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그랬고요. 동 나오면 안 돼. 동 나오면 안 돼요. 544페이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자, 주택 건설 사업 주체. 이제 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 있습니다. 그동안 뭐 시행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는데 이제 사업 주체 이런 말 씁니다. 사업 주체는 당연히 여기 얘네들 있잖아요. 국지 한방. 그죠? 국가나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 사업주체 될 수 있죠? 이 사람들만 하겠습니까? 개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택을 여러분들이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자유, 뭡니까? 영역입니다. 시장 경제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연간, 1년 동안 해서, 연간 주택을 20 이상, 단독은 호, 공동은 세대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20개 그러겠습니다. 연간 20개 이상, 대지를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본금이라든가 이것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기술자 고용한 그런 요건 갖춰서 등록을 해야 돼요. 자본금 뭐 3억 이상, 개인은 뭐 더 초과되고 이런 숫자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별로 강조 안 합니다. 강의 안 해요. 자, 이거는 기억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등록을 말소를 해야 돼요. 업무를 수행하다가 뭔가 법규를 반했을 때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거짓으로 등록한 것은 안 봐줘요. 말소를 해야 돼요. 그때는.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도 거짓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하는 말이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그런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선의 요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몇 개 이상일 때? 20개 이상일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가 좀 작으니까 좀 완화되겠죠? 30개 이상일 때. 도시형은 이제 30개 이상일 때,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 이건 30개 이상일 때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연간 합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연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걸 등록사업자라고 합니다. 등록사업자. 이게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할 때 거기 우리 국민들의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재산권 같은 거를 자 얘네들은 이렇게 얘만큼의 그런 기술이라든가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다음에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땅이 척박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주택 건설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땅이 좋아졌어요. 욕심이 나서 주택을 건설해서 팔아먹고 싶어요. 20개 이상. 그러려고 그러면 등록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하면 얘가 자본 기술 요건 갖추고 있으니까 등록 안 해도 되겠죠. 자, 단독으로 해도 돼요. 우리 정비법에서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 봤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권이라든가 여러분도 나중에 뭐 개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동으로 할 수 있겠죠?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기술 요건이 있으니까 얘는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고용자 있어. 고용자.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자라고 특별히 이름을 써붙인 이유는 고용자로서의 어떤 사업주체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고용자에 대응하는 말이 뭐예요? 근로자들 있잖아요. 근로자들. 피고용인. 그래서 이 고용자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일반 원칙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단독으로 등록을 하면 그냥 일반 등록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고용자로서 우리 직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싶으면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만 사업을 해야 돼요. 얘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만약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건 고용자가 아니에요. 그냥 주택건설 사업자지. 자, 고용자라는 표현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럼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음에 조합 있어요. 주택을 건설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우선적인 조합이라는 거 왜 만들었어요? 조합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농업협동조합 왜 만들었어요? 농업인들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직원들 이익을 위한 경우도 있어서 그렇지. 조합장 친애들. 어쨌든 조합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거죠. 주택조합이니까 주택을 건설해서 구성원들에게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조합원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 조합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도 20개 이상 건설 공급하려면 등록해야 돼요. 기술 요건, 자본 요건 갖춰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공동을 한다 그러면, 조합이 이렇게 공공사업자가 공동을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지자체라든가 지방공사하고도 공동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뭐 틀리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가 공동을 했다. 어쨌든 조합이 누군가가 공동을 했다. 그럼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도 가끔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하면 뭐 모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것만 해가지고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20개 이런 거, 1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등록하느냐 마느냐는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난이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쉬운데 가끔 자주 나오니까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업하게 되면 얘네들을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맞죠? 이 법은 법률 조문이 있으나 마나예요. 이렇게 안 해도 공동으로 사업하면 공동사업 주체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이런 말 쓰는 거지.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해요. 근데 얘가 시공도 같이 하는 경우 있습니다. 건설회사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사업자이면서 시공도. 이 시공은 공사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해서 팔아먹는 사람이고. 다른 거죠? 다른 건데 어쨌든 두 가지 신분을 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시공자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럼 얘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도 져야 되고 자기의 규칙 사유로 공사의 지연이라든가 실패로 인한 조합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하는 것 당연하겠죠? 역시 얘가 발품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지문에 이제 법에 있고 법이 있으나 없으나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등록사업자가 시공자일 때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한다면 그때는 시공자의 책임과 사업 주체로서의 책임, 사업의 지체를 위한 책임도 역시 질 수 있다는 거 당연하고. 그래 이 등록사업자를 이렇게 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했을 때는 이런 시공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뭐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보증서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것도 이제 보증서. 근데 여기 이제 보증서는 그 책임 요건이 얘가 이제 공사를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얘가 공사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아니면은 총 공사 금액에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공사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담보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을 때 그래 보증서 제출한다. 숫자는 뭐 나중에 한번 체크하는 정도 하겠고요. 이제 이게 사업주체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조합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세 가지 크게 있지만 공부를 더하면 이제 네 가지라고 봐야 돼요. 조합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조합은 설립하려면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또 뭐가 있죠? 직장주택조합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왜 네 가지라고 했냐면 이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주택을 건설해서 구성원들에게 공급한다고 했죠. 남은 게 있으면 일반 분양할 수 있겠죠.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이 주택을 건설해서 구성원들에 공급하려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되고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여기 국민주택 건설하는 거 있었죠? 건설하면 우리들에게 공급해달라 하는 건 국민주택을 자기들이 건설하는 게 아니고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이 있어요. 공급하려. 얘네들은 신고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직장조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 경우 있고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그럼 구성원들에게 돈을 많이 걷겠죠. 여기는 돈을 많이 걷어야 안 걷어요? 안 걷죠? 그죠? 뭐 회식비나 걷을까 말까 필요 없. 그러니까 이건 통제를 많이 강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될 일도 없고 뭐 구성원들의 피해를 안 주니까. 그래서 얘네는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신고.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경우는 주택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여기 신고로 설립된 직장조합은 주택건설 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들이 주택을 건설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물어봐요.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이제 틀리겠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인가입니다. 인가. 근데 얘네들은 주택 건설 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현재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요. 이걸 대수선하려는 거예요. 대수선은 죄송합니다. 리모델링 하는 건데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수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고쳐 쓰는 거,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이런 거 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증축하는 경우 있어요. 증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어쨌든 대수선이든 증축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물론 조합을 안 만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100%가 동의를 해서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자 이렇게. 근데 100% 동의는 힘들잖아요. 잘 힘들죠? 그래서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하게 되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이제 따라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가서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 청구해서 그 사람 이제 떠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이제 조합을 통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조합을 안 만들다 그러면 그냥 전원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 대선 증축했다. 얘는 주택건설 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여기에서 필요한 게 얘네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 대지에 얼마를 확보해야 돼요?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사용권은. 그리고 사업을 계속 하려면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이 여기 있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있죠. 예정 세대수가 만약 300세대다. 그럼 적어도 150명, 50% 이상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이 있어야 돼요. 주택건설 대지 얼마를 확보해야 돼요? 80% 이상 사용권은 있으면 사용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소유권도 15% 있어야 돼요. 조합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용권은 뭐 이제 사용 승낙서 같은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유권 15% 확보해야 돼요.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제도. 이거는 사용권은, 이건 소유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올해 이제 그 요약집에서도 몇 개를 제가 고민을 해서 요약집을 만들었는데 더 고민해서 요약 강의할 때 몇 개를 좀 빼주겠습니다. 대신 왜냐하면 이런 게 들어갔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새로. 올해 들어간 것에서 제가 볼 때 적어도 2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새로 바뀐 것 중에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고 바뀔 거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 이미 바뀐 것도 있고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강의하고 책 쓰면서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제대로 이렇게 썼거든요. 이걸 썼는데 막 강의 이거 하다 보면 또 헷갈려요. 아주 붙이게 보면 붙이게 있어. 어디까지는 당장 시행되고 어디까지는 뭐 4월부터 시행되고 어디까지는 7월부터 시행되고 어디까지는 12월에 시행되고 어디까지는 내년에 시행되고 막 있어요. 그 처음에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나중에 막 이제 너무나 피곤해서 하다 보니까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니네 이게 12월이네 그래서 딱 지웠다가 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이제 12월이니까 안 나온다. 그 옆에다가 요약집 써놨어요. 내가 이제 이거 바뀔 거니까 안 나오겠죠. 막 써놨고 이제 출판하려고 딱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7월 맞아요. 7월 20일에 시행돼요. 그거 다시 확인하고 제가 꿈꾸다가도 뭐 사이다 생각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날 보니까 집에 가서 눈이 빨개가지고 왜 그런가 보니까 병원 갔더니 피곤해서 그렇다. 꿈에도 강의하고 뭐 다 깨서도 강의하니까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사용권, 소유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려워졌죠. 저는 그냥 사용권 80%인데 지금 이제 소유권도 15부터 확보해야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해준대요. 이제 그 하나로 글자가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조합원 모집할 때 그냥 모집 신고하면 됐거든요. 모집은. 근데 지금 50% 사용권을 확보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조합원만 모집해놓고 무슨 사고만 치면 안 되니까 50% 사용권을 확보한 그런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합을 모집할 수 있도록 또 법이 좀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꾸 요건들을 좀 강화시킨 거예요. 이제 섣불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사용권 80%, 소유권 얼마? 15% 가지고 예정세대수 얼마 이상 확보해야 돼요? 50% 조합 설립인가 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조합 설립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 받을 때까지 50%가 있어야 돼요. 그럼 중간에 조합원들 이태해서 얼마 안 되면 사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50% 계속 하죠. 그리고 적어도 20명은 돼야 돼요. 몇 명? 20명. 그러니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30세대다. 그럼 조합원이 몇 명 있어야 돼요? 20명 있어야 돼요. 그렇죠. 50%인데 20명은 돼야 된다니까요. 15명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족해서. 예정세대수가 만약에 이제 40세대다. 그럼 20명만 있어도 되겠죠. 50%면서 20명 이상은 돼야 돼요. 20명. 이 숫자는 약간 비슷한 숫자가 있어요.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정비법에서도 구성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 때 20명 이상 할 때 조합 만든다고 했잖아요. 정비법에서도 여기서 20명 숫자가 비슷한 취지가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20명은 될 때 조합을 만듭니다. 여기. 조합 설립인가 요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이 제출 인가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끔 나오는데 제가 유학지 소개는 했지만 강의는 안 할 겁니다.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좀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작년에 나온 것들.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뺄 거예요. 이제 더군다나 새로 바뀐 내용들이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주택법은 몇 가지는 좀 유학집에서 더 빼주겠습니다. 자. 대수선은 10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 증축은 15년 이상 경과해야 돼요. 10년 이상, 15년 이상 하는 말이 맞는데 법에는 그냥 10년 지난 것, 15년 지난 것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어쨌든 이 숫자 말면 돼요. 15년 지난 것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러면 16년 지난 거 못하나요? 좀 이상하죠. 15년 이상 그래야 되는데 15년 지난 공동택에 대해서 증축형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쨌든 15년. 얘는 몇 년? 10년. 근데 조례에 따라서 15년에서 20년까지 이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도 있어요. 너무 15년밖에 안 된 걸 왜 뜯어 고치느냐? 17년은 돼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빼고 그냥 이것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갈 때 이것만 가지고 갑니다. 자, 10년, 15년.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제 설립 인가를 받으면 얘는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죠. 사용권, 소유권, 조합원 수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자 동의를 해야 돼요. 얼마가 동의하느냐면요 3분의 2가 동의해야 돼요. 3분의 2. 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전체 플러스 각통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각동 과반수. 이 숫자도 나중에 제가 좀 이제 공부 조금 되면은 비교해서 안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정비법과 비교를 하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아주 이제 안 헷갈리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토막토막 외우면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한 동만 한다, 한 동. 이동만 해요. 이동만 하면 그 동의 구분수야 의결권 얼마의 결의가 필요하겠어요? 3분의 2. 그게 전체잖아요, 이제. 한 동만 할 때. 이제 전체 할 때는 전체 이익을 갖춰야 되고, 각 동도 이제 무시하면 되니까 각 동의 과반수를 합한 거가 전체 3분의 2가 되란 말이고, 한 동만 하면 그 동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수야 구분수야 및 의결권의 결의가 있으면 돼요. 이건 조합을 만든 겁니다, 지금. 조합 만들었다고 리모델링 한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얘보다 요건이 가중돼요. 3분의 2가 가중되면 얼마가 돼요? 4분의 3.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이건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 거. 여기도 조합 만든 거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180%가 아니고 100% 확보해야죠, 이제. 이건 준비 작업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자꾸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든 거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4분의 3이 찬성해야 돼요. 4분의 3. 각동 50% 찬성해야 돼요. 4분의 3은 몇 번? 75%.
숫자로 바꾸다 보니까 75% 여기 과반수 하면 어색했는지 50으로 할까하는데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는다고 했죠. 적어도 과반수라고 해놔야 되는데 50%라고 좀 오히려 요건이 여기는 과반수인데 여기는 50으로 줄었어요. 이제. 3분의 2가 얼마나? 4분의 3, 75%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진행될수록 더 요건이 강화돼야 될 거잖아요. 저건 조합 만든 준비 단계고, 이건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이제 바로 사업 전 단계고, 그러니까 75%. 근데 여기가 좀 줄어든 게 균형이 안 맞는데, 75% 하다 보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어쩌면 이걸 법을 만든 사람은 과반수를 50%하고 같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 사람은 50% 이렇게 해놨어요. 적어도 이건 과반수라고 써놔야 맞는 건데, 균형이.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할 때 미리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법조문이 앞뒤에 멀리 떨어져 있고 책에도 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미리 같이 보면 안 헷갈리는데. 자,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싶어요. 시장군수구청에 허가 받고 싶다 할 때는 얼마? 전체 구분사업 의결권 얼마의 결의가 필요해요? 4분의 3, 75%. 그리고 각 동 구분사업 의결권 5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주택법은 최근에 분수를 전부 퍼센트로 바꿔놨어요. 뭐 하려 했는지 몰라도. 딱 하나 안 바꾸는 게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거 강의할 때 제가 써먹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4분의 3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 군데 있어요. 자, 75%, 50% 리모델링 이제 비교 한번 해갈 거예요. 이게 이제 조합과 관련된 사업 주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544페이지 사업주체 읽어볼게요. 이제 공동사업 같은 거 하는 거는 뒤에서 다시 확인하겠고, 두 번째 시간.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을 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국가나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등록한 등록사업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한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소송하는 자로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주택조합 이런 것도 있죠. 주택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자, 주택단지 보면 주택단지. 자, 얘네들 이 사람 여기 있는 이 사업주체가 만들어지면 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은요, 이제 주택은 30 이상, 대지는 1만 이상 조성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기는 이제 등록하는 거고, 등록하고 사업계획 승인 다릅니다. 20개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해도 돼요. 등록만 하고 주택건설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이 팔면 돼요. 근데 이제 3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고 주택법에 따라 공급해야 됩니다. 이제 규제받는 건 몇 개? 30 이상. 대지는 1만 이상 조성할 때. 그래서 여기다가 주택을 30개를 건설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근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이제 이거 이때 이것도 하나 이렇게 해볼까? 여기 40개라고 할게요. 가정 40개. 1만이라고 쓰니까. 여기는 300세대. 아니네. 자꾸 안 돼. 왜. 한꺼번에 그래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안 해서 여러 번 그리네. 자, 여기는 30개고 여기는 40개라고 가정할게요. 여기는 대지 면적이 10만이고요. 10만. 여기는 대지 면적이 5만입니다. 5만. 자, 10만이고 30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자, 여기는 5만이고 40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근데 얘하고 얘를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할 때는 얘를 안 따져요. 얘만 가지고 따져. 이제 사업계획 승인은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받는가 따질 때 누구한테 받는가.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 지사에게 받는 거고 10만 미만일 때는 특광별별 시장 군수에게 받아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받는 거고. 그래서 10만 이상이냐 미만이냐 달라지는 것은 대도시 이전부터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대도시 아닌 곳에서만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잘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저는 뭐냐면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공부가 아니고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시험에 써보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하려면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할 만큼 노력을 들이려고 그러면 자주 나와야 돼요. 자주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요. 나중에 이거 9만짜리 해가지고 물어보면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습 많이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그냥 이거 10만 이상 할 때 누구한테 받아요? 시도이사, 대도이사 이렇게 받아요. 10만 미만 할 때는 좀 달라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찾기가 편할 거예요. 이걸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누군가 남양주세는 어떻고 구리시는 어떤가 이거 연습 많이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 면적에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얘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사업 주체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친한 사람 누구 있어요? 저 사업 주체 친한 사람. 국가 또 있죠. 지방? 지방이 왜 얘랑 친해요? 중앙? 중앙이라는 말 없는데 지금? 한국도시鉄공사. 국가죠 얘네들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국가나 한국도시鉄공사는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국장에게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장이 여기에서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나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지정 고시하는 곳이 있어요. 예,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인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얼마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쥐는 몰라도 돼요. 330만 이상.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330만이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아닌데 한번 이제 330만 제곱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정보, 생태 등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이 한번 나왔고 330만 이상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 숫자가 5년이에요. 5년. 다른 것은 2년, 3년인데 5년이에요. 거기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330만 나오니까 세 개 묶어서 한번 보면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어려운 숫자 아니니까 한번 뭐 같이 볼 필요 있어 나중에. 지금은 묶어서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묶어서 한번 생각이 날 겁니다. 얼마 이상? 요거는 숫자 외우는 게 더 쉬워요.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외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 외우고 넘어가고 뒤에는 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뭐 광역적 차원이라든가 수도권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라든가 하는 거죠. 뭐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경우 하는 말들인데 틀리게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그래서 국장이 고시한 지역 하는 건 숫자 이것만 찾아 이거 330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책에는 없지만 50초 이거 가지고 찾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볼 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개발회사가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인 경우에만 그렇다 하는 말이 과란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험에서 틀리게 되려면 그런 거 갖고 내요 이제. 국장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 아닌 것은 하면서 1. 국가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330만 도시개발구역 어쩌고저쩌고 4.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5. 하면서 지방공사가 자산관리회사인 부동산 투자회사. 틀렸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 근데 그 말을 맞게 하려면 되게 길어요. 되게 기니까 50초는 틀리게 절대 안 할 거고 그건 누구나 아는 거니까 아마 그건 이제 지방공사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제가 유학집 해놨는데 모의고사에서 한번 이제 내릴 테니까 어떻게 나올 것인가 대비해서 읽어보고 들어가면 돼 이제 혹시 나왔을 때. 근데 뭐 그 전에 요거 정도 기본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틀이 어렵게 나오면 거기 나오는데 뭐 이제 저 강의 듣고 나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요령 알려주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와야 돼요. 지방공사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말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번 제가 표현해 주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보세요. 자, 국가나 한국 303표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받아야 된다. 국장에게. 자, 사업계획 승인 받고요. 저 앞에 있는 주택이 단독으로 건축물 전부가 주택인 경우가 있고 주택과 건축물이 주택이 일부인 경우도 있죠. 그 주상복합 같은 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이라고 해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다 그럽니다. 그럴 때는 이때요. 여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외가 있는데 여기 예외가 있는데 좀 이따 거기까지만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있다. 그럴 때는 이 주택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몇 세대 미만일 때.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몇 세대 미만일 때. 300세대 미만이고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의 90% 미만일 때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아도 돼요.
아파트를 50세대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299세대여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고 뭐 받으면 돼요? 건축 허가 받으면 돼요.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몇 퍼센트 미만? 90% 미만. 뭐 기계적으로 외우고 들어가야 되니 나중에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럴 때는 뭘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된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거 건축.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 쉬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이제 주택도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도 예외가 50 이상일 때, 공동도 5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어요. 즉 49세대 미만은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혜택이 되는 거예요. 혜택 좀 완화해 준 거니까 주택법으로 까다롭게 규제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요. 너무 많이 길고 공공택지를 그러니까 분할하지 않고 단일한 그런 집단으로 공급했을 때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건 뭐 기억하는 것도 어렵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쉬운 거. 한옥 혜택 좀 줄 수 있죠. 한옥은 5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50 이상일 때 49 이하일 때는 그냥 건축 허가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동택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죠. 혜택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건축법에도 그런 좀 약간 우대 조항이 있고 주택법에도 우대 조항이 있는데 그리고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간단한 거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안 해도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에서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없다는 것도 이제 아시는데 혜택이 또 있어요. 23조 1항 1호 사업 23조 1항 1호 사업의 경우에 주택을 건설할 때 50개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49개 이하는 그때는 그냥 건축 허가 받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나눠 가지면 돼요. 간섭을 좀 덜하겠다 이거예요. 23조 1항 1호 사업 정비 기반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설치 확충해 중이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주택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스스로 개량할 때 여기다가 이제 연립주택이라든가 조그마한 아파트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근데 49개까지는 그냥 주택법이 간섭 안 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간섭을 좀 덜 하겠다 이거예요. 23조 1항 1호 사업은 몇 개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50개 이상일 때. 근데 그때 그냥 조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조문으로.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1호 사업이 그렇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